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복잡한 사연에 지칠 대로 지친 4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이고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내오신 수많은 인생 선배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인생 후배가 땡깡 피우는 거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마살이 남들보다도 더 센 건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자라다가 6살이 될 무렵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나서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이혼의 계기는 아빠의 바람이었으니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아빠한테 있었지만 아빠는 하나뿐인 딸을 포기할 수 없으시다며 줄곧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곤 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그날 이후로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긴장이 됩니다. 집에는 경찰들이 자주 드나들었지만 아빠가 하도 집에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가족들끼리 좀 원만하게 해결 봅시다 선생님. 저희도 일 많고 바빠요. 라며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하굣길에 아빠가 제 앞에 나타나 저를 데려갈까봐 매일매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녔어요. 엄마는 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남들 다니는 학원도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가는 길에 아빠를 만날지 모른다면서요. 하지만 행패를 부리던 문제의 그 아빠는 정말 허무하게도 새로운 여자가 생겨 재혼을 한 후로부터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 여자랑 새로 살림을 차리는데 전처와 함께 만든 아이는, 특히 여자애는 짐일 뿐이니까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겠다고 엄청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남들보다 승진을 빨리 해보겠다고 무리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몸이 축날대로 축난 엄마는 허무하게도 과로사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렇게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았던 여자인데도 아빠는 장례식에 코빼기도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아빠를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애는 낳았는지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모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모네 집은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다 보내기도 전에 살아본 적도 없는 낯선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모가 아는 분의 따님이 그 학교를 나와서 교복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정든 친구들과 이별을 겪는 빈도수도 그만큼 잦아졌고 그렇다 보니 새 고등학교에서도 정을 붙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야 워낙 질풍노도의 시기고 철도 덜 든 나이라 저처럼 힘없고 왜소한 학생들은 왕따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는데 제가 갈 학교의 애들은 하나같이 순하고 착했습니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인서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버지네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큰엄마가 방을 내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빠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니 선뜻 그러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큰아버지는 내 동생이 너랑 너희 엄마한테 얼마나 개차반처럼 굴었냐. 그거 미안해서라도 이 큰아빠가 너한테 어떻게든 보탬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러지. 새로 집 하나 해줄 정도의 여력이 있는 건 아니고 고작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연고도 있는데 여기서 지내는 게 더 낫지. 라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때 마침 큰언니가 캐나다 사람이랑 결혼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하기 위해 짐을 뺀 상태였어요. 저야 방세 아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다할 필요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20살에 또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살든 여기도 곧 떠날 곳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붙지 않았고 불안정해서 늘 붕뜬 마음을 떠안고 살아야 했어요. 시집을 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쭉 살고 싶다 생각하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새도 없이 열심히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첫 인사랍시고 우리 주연이 숙녀가 다 됐네. 어쩜 이렇게 쭉쭉빵빵일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진작 도망쳤었어야 했던 걸까요? 큰아버지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야한 얘기를 꺼내거나 아예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을 때 방문을 확 열어 젖히거나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팔뚝을 주물거렸습니다. 그때 친한 남자 동기가 말해준 사실인데 여자 팔뚝살을 만지는 촉감이 가슴을 만지는 촉감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버지도 그래서 제 팔뚝살을 만진 게 아닐까 싶어요. 오해 아니냐 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사실 알잖아요. 저도 그냥 오해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제 팔뚝살을 만지면서 은근슬쩍 제 가슴에도 우연인 척 손을 스치곤 하셨으니 오해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도 당장에 집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오셔서는 아예 대놓고 키스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큰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며 울고불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알려드렸는데 큰엄마는 큰아빠가 너 예뻐서 그러는 거지 달리 사심이 있어서 그러겠어? 딸뻘이야 딸뻘 절대 그럴 일 없어 라며 아주 천하태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급하게 짐을 쌌고 하는 수 없이 제가 다니던 대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급하게 구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이사인 건지 세기도 싫더라고요. 어딜 가든 저를 반기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울적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숙집도 워낙 싸고 낡은 집을 찾아 들어갔다 보니 비도 새고 냉난방도 잘 안 되고 해서 겨우 내내 감기를 달고 살기도 했고요. 고독하고 감당하기 벅찬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하숙집에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알바를 뛰면서 생활비를 벌었기 때문에 집에는 거의 자러 들어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도 남들처럼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다른 건 몰라도 제 남편 될 사람은 듬직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돈 많고 능력 좋은 남편을 바라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저는 큰돈 만지는 거 바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저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남자가 참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한 남자가 아빠다 보니 저에게 고백을 하는 남자들이 생긴다고 해도 남자들은 다 아빠 같겠지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지다 보니 취직 잘 되는 과를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2년제 대학에 피부 미용과를 졸업한 후에 바로 피부 마사지숍에 취직을 했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휴식기 없이 바로 직장을 잡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응을 잘 하고 말고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나는 병원이고를 따질 것도 없이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사지숍 원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금방 월급도 올랐어요. 보통 피부관리사라면 고객님이랑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외향성 정도는 갖춰야 하는데 저는 마사지 실력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지만 손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저에게 먼저 안 힘드세요? 이 일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줄 정도였죠. 제가 입 꾹 다물고 마사지만 하고 그랬으니까요. 하루는 제 단골 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손님이 먼저 언니는 결혼하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했어요. 괜찮은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제 마음에 차는 남자가 잘 없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손님은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나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느니 세상 남자들이 다 눈이 삐었다느니 하며 저를 비행기 태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는 그럼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라고 묻길래 더도 덜도 말고 듬직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딱 우리 오빠인데 언니 그럼 저희 친오빠 만나보실래요? 하는 겁니다. 마사지숍에 제일 자주 오는 손님이라 괜히 얼굴 붉힐 일 생길까봐 오빠분을 소개받는 게 좀 주저스러웠어요.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손님 입장에서도 좀 머쓱해질 거고, 저도 손님의 친오빠분이 저를 서운하게 한다면 제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알게 모르게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오빠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니 저를 그만큼 좋게 봐주시고 해주신 말씀 같아 거절하기도 좀 죄송스러워서 일단 한 번만 만나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근사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키도 컸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어깨도 떡 벌어지고 몸도 다부지더라고요.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남자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순박한 면이 참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다음 약속은 제가 먼저 잡았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사실 혼전순결주의였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었는데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그런 제 가치관까지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혼전순결을 바라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사귈 때 진도 문제로 그렇게들 싸우고 헤어진다는데 저는 관계를 맺지 않고도 2년 동안 꿀 떨어지는 연애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남자친구의 월급이 그렇게 썩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적게 받더라고요. 벌이는 좀 시원치 않았어도 둘이 같이 벌면 부족하게 살진 않겠다 싶었고 이왕 정도 붙을 만큼 붙은 김에 결혼하자 싶어 남자친구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온 친구들은 턱시도를 입은 남편을 보고 하나같이 어머, 너 어디서 이런 몸 좋은 꽃미남 남편을 데리고 왔어? 대박이다. 우리 주연이 인생 폈네? 라며 부러워했어요. 몇몇 주책 맞은 친구들은 남편의 팔뚝을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물을 정도였으니 저도 사실 내심 기대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첫날 밤이었어요. 몸이 좋으면 당연히 힘도 좋을 거고 첫날 밤이 얼마나 황홀할까 싶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남편과 저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다들 하와이 하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풍경이 참 예뻤어요. 해변가도 거닐고 시원한 열대과일 음료도 마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여느 신혼부부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깨기 싫을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곁들였고 취기가 오르고 나니까 첫날 밤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커지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계를 갖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키스에 서툰 건 연애 초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저를 만지는 손길도 능숙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게 너무 작아서 넣었는데 별 느낌이 없는 겁니다. 나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손가락을 넣은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 혼자만 만족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김도 새고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작은 것도 문제였지만 관계를 갖는 아내가 어떤 기분일지도 좀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혼전 순결이고 뭐고 속궁합부터 봤을 텐데 제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바보처럼 신혼 첫날 밤에야 깨달은 거죠. 신혼 초에는 남편이 하고 싶어 하니까 어영부영 받아주긴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흥분도 안 되는 걸 흥분된 척 연기해야 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만족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지 혼자만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 사실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작으면 다른 거라도 좀 잘하든가. 그래서 점점 잠자리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 사이는 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더 사랑 아내로 싸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좀 많이 허무했어요. 우리 신혼이야. 근데 왜 맨날 나 혼자서만 풀어야 돼? 잠자리 거절도 이혼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 몰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나한테? 남편이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말하겠어요. 거기가 작아서 하기 싫다는 소리를 하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저는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쉽게 피로해진다는 핑계를 댔고 그 덕에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부부인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막막했어요. 여전히 제 단골인 시누이를 불러 공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는 결혼하기 전에 꼭 관계 가져보고 아가씨랑 잘 맞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다 나처럼 신혼다운 신혼 못 즐겨보고 좋은 날 다 보내니까. 제 말을 들은 신우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 오빠가 어릴 때는 살집이 좀 많이 있었어요. 보통 소화비만이면 거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자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했어서 오빠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언니가 이렇게까지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인진 몰랐네요. 라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남편과 저를 엮어준 게 잘못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실 오빠가 큰지 작은지를 여동생이 어떻게 파악합니까? 체격이 좋았으니 거기도 어련히 크겠지 싶었겠죠. 각방까지 썼으니 남편과의 관계는 점차 서먹해졌습니다. 남편은 아파트에 있는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 맞나 싶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 와중에 양가 부모님들은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냐며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나 낳으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33만 넘어가면 노산인데 그때 제가 딱 34이었으니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급하셨을 거예요. 남편이랑 상의를 한 끝에 하나 정도는 낳자고 합의를 받고 한동안 지옥 같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지옥 같다고까지 표현을 한 건 역시나 투박한 남편의 손길 때문이었어요. 아프기만 하고 흥분이라고 전혀 되지 않는 걸 배란기에 매일같이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더럽게 못하면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는데 그래봤자 불편하기만 하지 남편이 느끼는 흥분의 10%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반년을 꼬박 노력한 끝에 애가 들어섰습니다. 하루에 한두 마디 나눌까 하는 사이였는데 그래도 애가 생기니까 가장에 책임감이 생겼는지 저한테 좀 다정하게 대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밤중에도 나가서 사다 주기도 했고 퇴근길에 백화점에서 인부복을 사와서 저에게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잘해주기만 할 뿐 다정하게 저녁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없었어요. 먹고 싶다고 한 것, 필요하다고 한 물건들만 사다 주고 바로 헬스클럽에 가기 바빴기 때문이었죠. 무슨 헬스클럽에 꿀이라도 발라놨나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남편 노릇은 하고 있었고 노력하고 있는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서 참았어요. 그러다 헬스클럽에서 GX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요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애 생기고 나서는 일도 쉬고 계속 집에만 있었던 터라 갑갑했던 차였고 잘됐다 싶어 바로 등록했습니다.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기도 했고 남편이랑 어색하기도 했으니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클럽을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 얼마나 좋으면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나 했는데 신축이라 그런지 헬스클럽도 깔끔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남편이랑은 헬스클럽 안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나 겨우 했습니다. 당신도 저거 들어? 임산부 요가? 집에만 있다 보니 몸이 좀 찌푸둥하기도 하고 이거 하면 애기한테도 좋다고 해서. 그렇구나. 알았어. 운동 잘하고 집에서 보자. 그 짧은 대화를 하는데도 어색해서 온몸이 다 굳는 느낌이더라고요. 남편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저는 요가를 하고 그렇게 각자 다른 공간에서 운동하다가 집에도 따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내가 운동을 마쳤으면 좀 같이 집에 들어갈 만도 한데 남편은 24시간 하는 그 헬스클럽에서 아주 살다시피 했어요. 분명히 제가 요가 수업을 마쳤다는 걸 알 텐데도 고집스럽게 운동만 계속 하는데 뭐 어차피 기대감이 없으니 딱히 실망도 안 되더라고요. 좀 야속하긴 했지만 더 말해 뭐 하겠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관계를 갖지 않겠다며 거절하니까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나마 분출하려고 저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날도 요가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곤해서 저녁도 안 먹고 깜빡 잠이 들었었어요. 쭉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인데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날따라 설렁탕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연구실하곤 편의점뿐이었으니 얼른 나가서 즉석 요리로 된 거라도 사들고 들어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지갑을 챙겨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지갑을 헬스장에 두고 나온 게 생각이 났고
그 새벽에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는지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서 라커룸 쪽으로 들어가 지갑을 찾으려는데 저는 헬스장에서 아주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다 이용하는 그 헬스장에서 바지를 벗은 남편과 상의고 하의고 거의 벗겨지다시피 한 여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석에 남편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여자가 꿇어앉아서 입으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CCTV 사각지대를 계산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게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당장 달려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잔뜩 흥분해서 몸을 움찔거리고 있던 남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입이 번들번들해져 있는 그 여자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잠자리를 거절했다 해도 그건 명백한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남편이 먼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나랑 관계 가지면서 만족스러웠던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없잖아. 작다고 은근히 꼽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아? 남자는 주기적으로 욕구를 풀어줘야 되는데 당신은 나 안 받아주잖아. 이거 말고 다른 수가 있어? 있으면 어디 말해봐. 미안하다고 숙이고 들어오면 저도 그냥 불쌍하다 하고 말았을 텐데 오히려 화를 내니까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 여자도 당신 크기에 만족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입으로만 해주고 있는가 보지. 내 말이 틀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을 쏘아보다가 그대로 헬스클럽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소리부터 질렀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일말의 애정도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살다 죽든지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도 자식 보고 산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냥 자식 크는 거 보는 낙으로 살아야겠다 싶었고 지 아빠 닮아 작은 아들 태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아빠 노릇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랑 재미좋게 놀고 있는지 딸을 한 번을 안아주지 않고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애가 사리분별이 좀 가능해질 나이가 됐을 때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헬스장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애도 낳았겠다. 키우느라 정신 없겠다. 헬스클럽의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는데 제가 헬스클럽에 가지 않는 사이에 어린이 댄스 교실이 신설됐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마칠 즈음인 평일 낮에 개설이 돼서 애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아니 글쎄 세상에 헬스장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또 둘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GX 프로그램은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헬스장을 오가다 보면 충분히 애들 눈에 띌 수도 있는데 완전히 미친 거죠. 하필이면 댄스 교실을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노발대발한 학부모들이 둘이 붙어먹는 사진을 찍었으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사실은 온 아파트 주민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스릴 있는 관계를 즐기려다 그야말로 엿된 꼴이었죠. 헬스 트레이너는 바로 잘렸고 남편도 그 여자랑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도 더 못 살고 혼자 빌라 하나를 얻어 급히 나갔어요. 저도 그 사람의 부인이었으니 한동안 속 시끄럽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었으니 아파트 주민분들이 딱하게 봐주셔서 굳이 그 아파트를 떠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하고 딸하고 둘이서만 신혼집에서 살게 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백화점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백화점 측에서도 백화점의 품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남편을 해고했다네요. 당연히 백화점 곳곳마다 보안요원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바람 피운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람이 백화점을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가기 싫죠. 남편은 실업자 신세가 되니까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애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나 이제 진짜 똑바로 정신 차릴게. 우리 이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 우리 딸 은서 생각해서라도 헤어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은서 아빠로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마음이 약해질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은서 아빠로 살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은서를 잘 돌봐주기라도 하든가 왜 이제 와서 친한 척하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이 옳은 선택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곳에서 그 짓을 했다는 것부터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잠자리를 계속 거부해서 욕구 불만이었을 남편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부채감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바람인 거잖아요. 딸을 위해서라도 독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다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고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소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헤어질 때 이제 그 여자랑 잘해보면 되겠다. 나 다신 찾지 말고 그 여자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한 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네요. 하지만 워낙 창피한 일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니 남편과 상간녀도 피차 대면대면해졌고 재판을 열기도 전에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임산부 요가 다니던 아줌마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현준이 엄마가 맘카페에 개들 사진 올린다는 걸 내가 간신히 뜯어말렸잖아. 현준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이후로 춤추러 가기 싫다고 막 울었다나 봐. 아유, 왜 아니겠어? 초등학교 2학년이 안 놀라고 배겨? 그 인간은 왜 훤히 다 보이는 데서 그러고 있었대? 못 살아 진짜. 충격이 컸을 현준이랑 현준이 엄마한테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잠잠하길래 그 여자랑 새로 살림이라도 차려서 지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돌 지날 때쯤에 놀라운 소식을 또 듣게 되었어요. 남편의 상간녀가 옆 동네의 가정적이기로 소문난 치과 의사를 꼬셔서 이혼을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치과 의사 상간녀의 얼굴을 본 동네 아줌마들이 제 전남편이랑 바람이 났었던 그 여자와 얼굴이 똑같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전남편과 그랬던 것처럼 그 치과 의사하고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그 집 부인 되시는 분한테 뺨도 맞고 머리채도 뜯기고 했었다는데 그 사달까지 냈으면 치과 의사랑 잘 살기라도 하지. 왜 또 헤어진 건가 싶었습니다.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임자 있는 남편만 건드리고 다니는지 지팔자 지가 꼬는 꼴도 웃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옆집 아줌마가 그 여자랑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들은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남자친구한테 심한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가 헤어졌고 그날 이후로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내고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애가 생겼는데 외려 어떤 놈이랑 만드느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말라느니 선배고 동기고 후배고 할 것 없이 남자한테는 웃어주지 말라느니 하면서 심하게 단속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까지 다 계시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는 네가 죽네 내가 죽네 소리까지 했다고 하니 그 여자가 얼마나 시달렸을지 짐작은 가더라고요. 딱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들 저마다 아픈 사연이 하나씩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삐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쓰럽게 바라볼 뻔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요. 이제라도 남의 가정 망치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걸었던 상간녀 소송에서도 돈 꽤나 뜯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알거지 되기 전에 알아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 싶네요. 전 남편의 근황은 들을 법도 한데 정보통이나 다를 바 없는 아파트 아줌마들도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들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작아서 만나줄 여자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제가 상관할 바 아니니 그냥 관심 끊고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딸이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딸 커가는 모습 볼 때마다 뿌듯하고 이게 정말 자식 키우는 재미구나 싶네요. 아, 그리고 요즘 부쩍 제가 일하는 마사지숍에 오시는 남자분이 계신데 워낙 지갑 사정이 여유로우시고 남자지만 본인을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부쩍 저에게 친근하게 말을 거시더니 어제 명함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헬스도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전 남편보다도 몸이 더 좋아서 마음이 벌써부터 조금씩 동하는 것도 같지만 이제는 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앞서네요. 정말 안타깝게도 살면서 황홀한 잠자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은데 요즘 저에게 관심을 표하는 이분은 과연 어떨지 내심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 중에 혹시 아직도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결혼하기 전에 애인분이랑 속궁합을 꼭 확인해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남편 될 사람이 너무너무 작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크면 물론 좋겠지만 여자 쪽의 체구가 너무 작아버리면 오히려 관계를 가질 때 아프기만 할 수가 있다고 하니 부디 결혼 전에 내가 평생 살 남자는 어떤지 잘 확인하셔서 오래오래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속 시끄러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